한스킹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독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10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53쪽부터 시작하는 소제목 유엔에서의 성명입니다. 95번째 강독이네요. 네, 시작한 게 제법 됐죠. 이게 100번을 채울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100번까지는 안 가고 그 언저리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스킹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기 실제 삶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그 흔적들이 이 책에 종종 나옵니다. 그 어려움도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느낄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젊은 시절부터 교수 활동을 했다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망을 떨쳤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면 모든 게 다 좋았겠다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이제 10장에서 자기가 꿈꾸는 인류 사회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비전. 오늘날 관건은 다름 아닌 세계적 관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 표현에 이 강조점이 되어 있어요. 진하게 나왔죠. 진하게 글씨체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 관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델이라고, 세계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 새로운 관계들이다. 이것을 나는 세계 윤리 구상 1990년에 썼어요. 세계 윤리 구상 프로젝트 데어 웰트 에토스, 그렇게 원서 제목이 되어 있던가요? 그 책과 1997년에 쓴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를 위한 세계 윤리에서 설계했고, 또 세 번째 책 2001년도에 나온 책 세계적 기획, 세계적 윤리, 세계 시장은 새로운 표준과 세계적인 규범을 요구한다. 산업사 이후에 새로운 세계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는데 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세계 기업가들이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일까요?
최근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갑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으킴으로써 세계 경제 질서가 카오스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왕처럼 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미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윤리 구상 이런 관점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캐릭터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본대학교 철학자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잖아요. 책 제목이 세계 사이의 시간은 왜 거꾸로 흐르는가? 그건 맞네요. 세계의 시간은 왜 거꾸로 흐르는가? 문명, 과학 이런 게 발전해도 인간은 별로 진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양만 달라지지 실제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국가 이기주의로 떨어지게 돼요. 지금 한스 큐잉은 세계 윤리를 해요. 벨트 에토스요. 벨트 세계 벨트 에토스 세계 윤리. 트럼프 같은 사람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는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도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책들에서 추천한 많은 이놈들은 유엔을 위한 선언문 2001년도에 나온 선언문 미래로의 가교들에서 받아들여졌다. 유엔에서까지 상당한 역할을 하는 학자입니다. 나는 국제공개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문화 간의 대화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초빙한 20명으로 이루어진 저명 인사 그룹의 일원이었다.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선언문 바로 앞에서 짚은 그 선언문 미래로의 가교들 영어 제목으로는 Crossing the Divide 을 2001년 11월 9일 저 끔찍한 9.12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 나의 현실주의적 미래 비전을 뚜렷이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었다.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죠. 한스 큐잉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분이 28년생인가? 28년생이니까 70대 초반이네요. 지금의 제 나이이군요. 그때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 그 선언문을 제출하고 다른 20명과 같이 연구해서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354쪽 중간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의 갈등과 분규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별로 세상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이어지는 전쟁, 갈등, 그리고 코로나도 겪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 원리가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 윤리, 이거보다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21세기는 과연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 찼던 20세기보다 세계 전쟁이 있었고요. 20세기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냉전으로 인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20세기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근데 21세기 벽도부터 9.12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조짐이 좋지 않죠?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더 나은 세계 질서를 참으로 성취하게 될 것인가? 20세기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세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명서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 같아요. 성명서를 그대로 쓴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면서 그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죠. 대전 이후 유럽의 현실 정치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위한 그 질서를 세우는 게 안 됐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현실 정치 때문에. 그게 뭔지는 제가 그냥 대충 어림짐작만 할 뿐인데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945년 두 번째는 1945년 이건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고요. 1918년 1945년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스탈린주의 때문에 동서냉전이죠. 세 번째 1989년 독일 재통일과 걸프 전쟁 이후 위전의 결핍 때문에 1989년에 동유럽이 무너지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요. 우리는 저명인사그룹, 그러니까 20명 같이 활동한 그 그룹은 국제관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그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 패러다임은 세계라는 무대의 새로운 주역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종교들이 다시금 세계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파괴적인 면모를 너무나 자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들은 증오, 적개심, 폭력,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에는 상호소통, 화해, 협력과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정당화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 활동들이 새삼 강력히 이루어졌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요. 이게 우리 나라에서는 대단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에서 세계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윤리적 근본 관점들이 유엔의 1948년에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에 담겨있는 세속적 윤리적 가치들을 뒷받침하고 심화한다는 사실을 재발견했습니다. 19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의회에서 모든 세계 종교의 200명 넘는 대표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몇 가지 공통된 윤리적 가치, 기준, 태도에 관한 자신들의 일치된 견해를 세계 윤리의 바탕으로 선언했고, 이것이 그 후 UN 사무총장과 총회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대한 종교와 윤리적 전통 출신의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윤리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각 종교마다 그 여러 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종교인들이 공통의 그 실행 계획과 어떤 관점들을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업적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세계 종교 차원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신교회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작년 12.7 200만 그리스도인 연합예배 등등 이런 거나 개최하잖아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저 신앙 양심상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포지움도 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보란 듯이 대중 집회를 열어서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잖아요. 제국주의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간의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세계 윤리의 바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다움의 원칙입니다. 인간다움. 그렇죠. 인간다움. 휴메니티죠. 인간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유색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었든 늙었든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성의 황금률에 더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이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원칙들은 네 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에 펼쳐 있으며 모든 인간, 제도, 국가에 이게 자신의 책임을 떠맡으라고 촉구합니다. 인간다움이요. 그러니까 촉구하는 네 가지 영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비폭력과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의 문화를 위한 책임. 둘째, 연대와 문화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위한 책임. 세 번째, 관용의 문화와 진실한 삶을 위한 책임. 네 번째, 남성과 여성의 동등권의 문화와 동반자 관계를 위한 책임입니다. 바로 이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세계적 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개신교인들의 이 독선이 너무 지나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기보다 광신에 가깝죠.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가 많이 보이잖아요. 세계 윤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나의 윤리만으로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세계화는 또한 우리를 짓누르려 으르렁대는 온갖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파괴, 핵, 유전공학, 그리고 국제화된 범죄와 테러 등의 세계화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범죄도 국제화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데 늘 알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보의 대량 유통이에요. 근데 정보가 늘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닌 것만이 아니라 가짜 뉴스도 많고요.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여론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만 해도 그래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혹은 대표자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다 여론조사예요. 실제 투표할 때는 현장에 가서 종이에다가 그 날인 도장을 이제 찍긴 하지만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거는 다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론은 그 뭐죠? 유튜버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뭐 신문이나 뭐 TV나 지금은 개인 유튜브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영향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은 꼼꼼하게 뭐 어떤 사실들을 다 자기가 찾아서 확인해 보고 그걸 토론을 거쳐서 어떤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게 자기에게 뭐 솔깃하게 들리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 거기에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왜곡하기도 되고 상당한 경우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 인터넷 시대의 가상 공간이에요. 거기서 벌어지는 게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노골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는, 그것도 다 사람이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뉴스를 더 많이 보게 하는 것, 지금 뭐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 그런 뭐라고 전문 용어 뭐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그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뉴스를 선택할 때 확 눈에 띄게 어떤 저희가 의도하는 게 띄도록 그걸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상품을 자기가 구매하려고 어디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그럼 계속 따라오면서 그 광고가 뜨잖아요. 네, 그 비슷한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올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에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요. 이러한 시대에는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세계화가 윤리의 세계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윤리적인 거예요? 정치에서도 어떻게 윤리가 들어가나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래서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방식에서는 윤리로 뒷받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세계화는 세계 윤리가 필요하면 그것도 추가적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시민사회를 위한 토대와 도움으로서 필요합니다. 또 윤리를 생각하니까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인간과 시민사회 자체가 윤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이상적이긴 해요. 현실에서는 알게 될까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을 덜 팔리게 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을까요? 자기보다 정치력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나를 지도되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물러서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윤리잖아요. 윤리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스킹이 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패배주의에 떨어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네요. 이게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상당수 정치학자들은 21세기와 관련하여 문화들의 충돌을 예측합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다른 유형의 미래 비전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주의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희망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문화들이 선의의 모든 인간과 협력하여 그런 충돌의 방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통찰들의 실행이 그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몇 가지가 나와요. 1번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 없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 없다. 세계적인 윤리적 기준 없이 종교 간 대화 없다. 맞는 얘기죠. 세계적인 윤리적 기준의 토대 위에서 국제관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는 정의와 평화, 정의 안에서 우리 지구의 존립도 없다. 종교 간 평화, 세계윤리 기준 등등이 세계 평화와 지구 존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길을 찾을까요? 21세기에 찾을까요? 한스킹의 비전인데 어떻겠습니까? 당시 나의 성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이 비전이 추상적 일반론에 그쳐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정치와 경제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좀 더 깊이 천착해야 했고
이 일은 나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로서 나는 이미 오랫동안 품어왔고 나 자신의 연구에서 표명했던 이념들을 확증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개인의 삶에 끝내지 않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었던 한 노 신학자의 뜨거운 열정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